일단 제가 맡은 파트는 면접고사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설명을 드릴 텐데, 제 설명을 모두 듣고 나셔서요 머릿속에 구술이라는 게 사실상 말로 하는 논술이라는 거, 이 사실 한 가지와,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하는 방향, 요 두 가지만 제대로 남아있으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전달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논술이 없어졌죠. 그죠? 고려대학교도 2018학년도에 논술을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대학의 취지는 모두 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구술면접 시험으로도 논술 능력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것도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무조건 길게 학생들한테 시간을 주고서 평가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평가를 하는 게 더 그 학생의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를 해낼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시험을 보고 나온 학생들의 경우에 특히나 올해 이제 고려대학교 융합인재 전형 시험 보고 나온 학생들의 반응은 여태까지 봤던 그 어떤 과목, 그 어떤 시험보다도 가장 어려웠다,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구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력이나 창의력이 중요합니다. 발표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 잘하고 길게 하고 달변이라고 해서 교수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들께서도 아실 거예요. 만약에 교수들이 저렇게 전달력이 좋은 사람들을 좋아한다면 스스로도 전달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대학 다니실 때 수업이 재밌었던 수업이 별로 없죠. 그죠? 그분들도 전달력이 다 안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눌변이지만 사고력이 좋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훨씬 더 좋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런 창의적 사고라는 게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독창성, 창의성 이런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하는 게 남들과 다른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남들과 다른 게 분명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거긴 하죠. 그런데 그 남들과 다른 사고라는 게 타고나는 것이다, 내지는 우연한 기회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게 일종의 괴담처럼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뉴턴은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고안을 해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과학사가들에 의하면 그런 건 일종의 괴담 수준입니다. 실제로 뉴턴은 그 이전에도 끊임없이 물체와 물체 간의 관계를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미적분 등의 어떤 수학적 개념 같은 것들도 고안을 해내면서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지 사과 보고서 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뉴턴이 있었던 그 대학에 가보면은 사과나무를 보았던, 그 사과나무가 있었던 곳에 그 사과나무가 고사하고 나서 그걸로 벤치를 만들어 놓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일종의 관광산업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의성이라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전부 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일반화고 두 번째는 구체화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사고가 진행되는 방식이 이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째, 일반화는 전제 및 함축을 추출한다,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일반화는 추상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의 내리는 거 있죠. 사실 학생들한테 한 10명을 놓고서 너 시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봐. 시계가 뭐지?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답변하는가만 보아도 10명을 1등에서부터 10등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창의성이 사실상 결정이 된다는 거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구체화에서는 사례를 제시하고 응용을 한다. 이건 영역을 전이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시문은 문학작품이 나와 있는데 문제에선 정치적, 경제적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을 때 문학작품에서 일반화시켜서 원리를 도출해내고 그 원리를 문제에서 묻고 있는 구체적인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을 해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시간 자체가 매우 짧습니다. 논술은 2시간이에요. 구술에 비하면 훨씬 더 쉬운 그런 시험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구술은 10분에서 30분을 주고 제가 잠시 후에 각 대학별로 문제들을 짧게 소개를 드릴 텐데, 보시면 도대체 교수들이 우리 애한테 왜 이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문제를 내버립니다. 진짜 이 시간 내에 모든 걸 해결을 해내야 되거든요. 8대 유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학생들이 알아야죠. 어머니들께서 아실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대 일반전형 같은 경우에 계열통합 공동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출제라는 게 좀 의미심장한 게,
단대별로 출제를 할 때는 각 단대별로 교수들이 편의상 출제를 했기 때문에 문제들이 좀 중구난방이었어요. 논술이 완전하게 폐지되면서 공동 출제 방식으로 갔거든요. 자, 이 얘기는 논술 출제하던 분들이 구술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다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미니 논술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공동 출제 문항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학생들 반응이 이랬어요. 글 쓰는 과정이 없었을 뿐 사실상 논술 시험보다 더 어려웠다. 그리고 교수의 반론이 이어졌고 여기에 그대로 재반론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논술 준비한 애들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고 그게 아닌 애들은 좀 또 어렵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 전형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리적 문제의식을 도출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화, 영역전이 통합적 사고 추론 능력, 이거는 구체화에 있어서의 창의성, 구체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견해 능력, 이거는 반론, 재반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반화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짧은 제시문이에요. 민주주의에 대한 제시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도표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간단한 설명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문제는 가에 밑줄친 부분과 같은 관점에서 나의 자료를 보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라. 그냥 설명이 아니죠. 적용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전제나 함축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생각을 해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까지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수정이 좀 덜 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빨리 넘기고요. 칠판에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서울대학교 문제는 방금 전에 나온 것처럼 나왔고요. 최근에 연세대학교 특기자 그리고 고려대학교 문제 이렇게 두 가지만 세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연세대학교 이번에 특기자 문제가 제시문 4개였고요. 분량 자체가 A4 4페이지 분량이 나왔습니다. 논술도 저희가 A4 용지로 편집을 해보면 3페이지면 끝나거든요. 논술 문제가. 근데 시간은 20분 줬어요. 그리고 10분 답변하는 거거든요. 문제도 4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요걸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학생들이 일단 이 시간 내에 이걸 풀어내기가 힘들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합격시킨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한테 특기자 시험이 끝난 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1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웬일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호텔방에 갇혀 있다가 방금 전에 탈출을 해서 나왔는데 그때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실상 구술 면접에서 좋은 점수였던 애들을 2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교수들이 올해 애들은 어떨지 난이도 조절을 하느라고 불러다가 검토를 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 학생 2명 다 들어가서 20분 동안 분석 다 못 해내고 10분 답변 시간 중에 5분밖에 채우질 못하고 교수들한테 이거 너무 어렵다. 자기들이 1년 동안 놀아가지고 많이 멍청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 지금 우리 후배들이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나마 분량이 줄어든 게 A4 4장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특기자고요.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인성면접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그래프 2개 주고서 심층면접 형태로 바꿔버렸어요. 그러고서 교수들이 또 나와서 그거 열심히 풀고 있는 학생들한테 문제 어떠니? 라고 해서 애들이 한숨을 쉬니까 되게 뿌듯한 표정으로 면접장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렵게 내겠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서울대는 이미 논술화된 지 오래고요. 구술이 논술화가 된 지 오래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심층면접 난이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고려대학교 융합인재 전형 말씀드렸죠. 자, 이 전형이 어려운 이유는 제시문이 4개까지 나와요. 마찬가지로. 분량은 적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통적으로 고대 같으면은 영역 전이를 시키질 않았거든요. 창의성 이런 걸 별로 신경을 쓰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시문 4개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소설도 나오고요. 시도 나오고 비문학도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온갖 분야에서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구조화된 사고를 해내지 못하면 문제에서 뭘 묻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내질 못하고 제시문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요. 국제인재 전형에서도 예전에는 그냥 소양 면접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제 국제적인 시사도 알아야 되고요. 시사 플러스 거기에 심지어 창의성까지 요구를 합니다.
자, 뭐 가에서 도출할 수 있는 단어와 느끼다라는 단어를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네가 만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단어 가지고 스토리 구상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정말 풀기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제가 빠르게 넘어간 부분들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방법론을 정확하게 체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론을.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 내리는, 일반화 차원에선 정의 내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제나 함축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반론과 재반론을 하는 것, 교수들의 반론이 나왔을 때 재반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마찬가지 반론과 재반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화시키는 부분에서 예증 같은 이런 방법론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나름대로 좀 이전과 다르게 진행을 하는 게, 원래 저희 대표 강사들은, 메인 강사들은 고의 수업을 진행을 하질 않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부터 독서 토론반을 다시 개설을 하게 된 게요. 애들이 좀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대답을 못 합니다. 논술 같으면 제시문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보를 끌어내서 써주면 되거든요. 근데 구술은 그렇지가 않아요. 순발력 있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정리를 해내야 되는데, 자, 인성면접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설명드리면 그냥 한 번에 와 닿으실 것 같아요. 독서나 혹은 필수 지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는 배경 지식이라기보다는 사회탐구 교과 영역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지식들. 일테면 제가 올해 정말 답답했던 경험이 있는데, 서울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구술 면접 시험에서 애가 갑자기 오더니 자기는 경제학과를 지원해서 1단계를 통과를 한 애예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경제를 선택하지 않아서 기회비용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는 어쩔 수 없다. 지금부터 학원 나올 게 아니고 넌 지금 가서 경제 교과서를 보던지, 아니면은 그 마지막에 파이널 강좌들이 있을 거다. 그 강좌라도 듣고서 핵심적인 개념들은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필수 교과 지식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인성 면접에서도 이전에 너 생기부에 이런 활동이 나와 있네? 이거 한번 설명해봐. 내지는 뭐 정말 대답을 잘했을 때는 아버지 뭐 하시니? 뭐 이런 식의 질문들. 요런 게 나왔었는데, 최근에 연세대학교 인성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자, 현재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부모 세대가 살아갔던 사회에 비해서 자유로워졌는지에 대해서 너의 견해를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일단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근데 그나마 법과 정치를 배운 학생들, 사회문화를 배운 학생들은 자유에는 소극적 자유도 있지, 적극적 자유도 있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범주화를 이제 우리가 시켜본다면 정신적 차원에서의 자유는 어떤 게 있고, 신체적 차원에서의 자유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또 법적 차원에서의 자유, 정치적 차원에서의 자유, 혹은 경제 사회적 차원에서의 자유, 이런 것들이 범주화가 돼서, 이게 사실상 일반화시키는 능력이잖아요.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애들이 아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독서 토론반을 개설을 하게 된 게, 각각의 이런 식의 주요 필수 지식이 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을 대표하는 책들을 학생들하고 읽어가면서요. 그러면서 토론을 진행하고, 그리고 단순히 학교에서 시키는 무슨 요즘 세다식 토론이라든지, 그거는 오히려 수준이 낮습니다. 토론을 해서 애들의 문제가, 정말 외고 자사고 학생들도 와서 토론 시키거나 구술 면접 해보면 말 참 잘하거든요. 근데 그 목표가 전부 다 하나로 수렴돼요. 내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면접장 들어가서도 교수가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걸 반성을 해야 돼요. 왜 내가 틀렸는지 얘기를 해주고, 그럼 왜 내가 틀렸는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돼야 되는지 개선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사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어느 정도 독서에 대한 필수 지식이라는 거. 그리고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 본다면, 견해를 얘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답변 자체에서 교수의 반론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장, 반론, 재반론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야 됩니다. 논술에서 견해 제시, 구술에서의 견해 제시와 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시 정리를 드리면, 첫째, 심층구술 면접 수업 사실상 논술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그대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심층 면접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논술적인 방법론을 체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한 가지는 필수적인 개념 지식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